예, 그럼 미미미 작은 미술세계 작가대화 그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작가는 그 이윤엽, 이정배, 최명숙인데 저분은 오늘 집안일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못 하셨죠. 그래서 두 분하고만 대화를 진행할 거여서 앞에보다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뭐 시간은 또 똑같이 채워나갈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시의 개요가 어떤 거다라고 앞서 말씀을 짧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작업으로 혹은 작은 그 조형 단위로 혹은 사이즈가 작은 거로서 뭐 자기 색을 갖춘 작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판단되는 분들을 6분을 모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앞서 그 구속의 드로잉이란 말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제약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더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 아시는 분들은 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행선지가 정해지게 되면 다 자전거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가 인천이 됐건 경기도 어디가 됐건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평론가 데뷔 20년이 돼가지고 제 저 자신 자축하기 위해서 집에서 부산까지 2박 3일로 자전거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따릉이라는 자전거 있죠? 서울에 있는 거. 그 자전거 바퀴가 되게 작죠? 기억하세요? 자전거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 바퀴가 24인치입니다. 근데 제가 타는 자전거는 20인치예요. 그래서 따릉이 아동용이 나왔어요. 그게 20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제가. 근데 저는 자전거를 되게 좋아해서 갖고 있는 자전거가 6대가 있어요. 근데 6대 가운데 물론 타고 다니는 주종은 보통 한 3대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6대 모두 바퀴가 다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친구가 돈도 생기고 그래서 뭐 자전거를 선물하겠다, 큰 거, 좀 좋은 거, 로드바이크 사주겠다라고 한 두어 번 얘기했는데 고민하다가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작은 바퀴 자전거의 매력은 뭐냐면 그걸 차에다 실을 수도 있고 뒷칸에다 실을 수도 있고 요런 사소한 것도 있지만 작은 자전거만으로도 충분히 어디 행선지까지, 특히 도심에서 이동할 때 행선지까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 이 자리가 자전거에 대해서 예찬한 자리가 아니어서 더 이상 그 요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거랑 작은 그림이 갖고 있는 매력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득 작가 대화를 진행하기 한 이틀 전에 떠올라서 에피소드로 짧게 말씀드리려고 도입부에서 이 말씀을 드리네요. 이윤엽하고 그 이정배 작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이윤엽 작가님이시고, 이분은 판화가시고 특히 목판화시고 다른 판화는 안 하시죠? 그죠? 목판화세요. 그래서 자금하고 연결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마치 김문호 소장님이 큰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작은 그림으로 보통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윤엽 작가님도 큰 그림 많이 있어요, 사실. 큰 목판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작은 사이즈의 목판화 갖고 있는 매력도 있고 일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판화나 동판화, 특히 석판화 같은 경우 실크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색을 다채롭게 쓸 수 있잖아요. 물론 목판화도 다채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목판화는 되게 흑하고 백, 그러니까 백은 종이죠. 흑하고 백이 갖고 있는 간결함이라는 제약된 요소로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는데 용이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갖고 있는 간결함, 물론 간결함도 자금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통한다라고 생각돼가지고 좀 초대를 드렸고, 실제로 제가 좀 약간 작은 작업 위주로 많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자금하고 통한다고 생각이 됐고, 꼭 자금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애써 이윤현 작가님의 매력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농담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견 미술가, 파견 예술가라고 칭했거든요. 그런 용어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시위 현장에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주하기도 하고 거기서 작업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 성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이념적 성향이 있는 거의 모든 작업, 사진 작업이 됐건 이런 회화나 판화가 됐건 그런 평면 작업들, 혹은 입체 작업도 마찬가지구나. 그건 되게 상대방, 그러니까 적이지, 정치적인 적을 악마화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악마화 시켜가지고 이쪽 진영의 흥분도 돋구고 기분도 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작업을 보통 우리는 키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 작업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좋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만의 자기의 어떤 독창적인 조용 언어를 갖고 계신 목판화라고 생각돼서
마음에 들었고 제가 처음 만난 거는 2012년도 가을인가 그래요. 제가 그 연도를 왜 기억을 하냐면 이분이 구본주 미술상 2회째 수상 작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뒤풀이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그 대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분이 저랑 이제 공동 운영자신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교사였거든요. 근데 교사로 파나를 배우러 다닌 적이 참 있었어요. 어느 곳에서 주최하는. 근데 그때 그 외부 강사가 이은엽 선생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땠냐고 물어봤지. 그때 거칠게 이거 뭐 왜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뭐 이거 대충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갖고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2009년도에 그 용산에서 왜 그 철거민들하고 경찰하고 부딪혀서 철거민 5분인가 하고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현장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기금 마련 전시 용으로 만든 목판화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다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제 갤러리를 운영하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림을 잘 안 사요. 근데 그때 아무튼 제가 돈 주고 작품 3점을 사서 3점을 걸고 한 점은 소장품전 할 때 팔았습니다. 왜냐면 소장품전 할 때 이윤혁 작가님 작품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때 팔린 작품 중 하나가 이 바보 논문이었죠. 예, 이런 에피소드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이윤혁 작가님에 대해서. 이거를 아까 사실 김우로 선생님한테 잘못 공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은 아니야. 근데 원래 이 말을 원래 이윤혁 선생님한테 얘기하려고 했어요. 몸을 써서 하는 일, 그죠? 거기에 대한 몰입도나 그 집중도가 높은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시는 집을, 그게 물론 의리아리한 집은 아니에요. 이거 경기도 안성에 있는 어떤 집인데 집을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질문하신 거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몸을 써가지고 하는 일에 대한 조용적인 그 몰입도, 자기 쾌감이 높은 사람이냐가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몸으로 해서 하는 노동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 몸이 아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도 이렇게 뭐 움직였을 때에 기분이 좋아지고, 파나하는 이유도 제일 큰 이유는 이렇게 막 움직여 갖고 해야지 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고, 그렇고 그다음에 집은 혼자 졌죠. 그쵸, 맞죠. 네, 혼자 졌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거기 한 3번 정도 가봤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작업실 겸 집 겸 그 수장고가 같이 붙어 있어요. 작품 수장고 같이 붙어 있는 걸 혼자 지었다고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자기 집 짓기였나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나요? 근데 어떠셨어요? 대체로 다 혼자서 다 하시는 편이요? 네, 다 이렇게 없이 살면 이렇게 변들이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예. 돌아다니면은 폐목 같은 거 다 고치게 되고 예, 하면서 이제 점점 연장도 생기고 기술도 늘고 그래서 급기야 집을 졌고 집 짓는 게 아마 가장 재미있을 거예요. 여기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집 짓는 특히 남의 집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 집, 자기가 할 작업실 이런 거 만들고 하는 일들이 뭐 아침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죠. 하고 싶어서. 그러시고 그럼 이 격가지 질문인데 사진가 노순택이 원래 옆에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 남해에 내려가 있지만 그분 집도 같이 지으셨던가요? 아니면 그건 노순택 씨가 지었나요? 같이 진 건 아니고 그거 이제 제가 뭐라 그래야 노가다. 왜냐면 같이 지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아니, 그건 다른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정식으로 진 거지, 돈 들여서. 그런 거고요. 노순택은 자기가 설계 사무실에다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하고 했었지. 근데 제가 이제 보통 노가다 할 땐 직영이라고 하는데 거기 상주에서 이렇게 사람들 노가다 분들 오면은 커피 타주고 뭐 해주고 겨울에 불 펴주고 잔심부름 해주고 그런 일을 좀 했죠. 그거 집 지을 때는. 잔심부름 정도로 규정을 하시네요. 그래도 어떤 일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재밌어요. 좀 그런 게 잔심부름 하는 게. 아무튼 육체노동 하는 거에 대한 몰입도가 재밌다 말씀이시죠? 눈앞에서 누군가가 저가 하는 일들과 비슷했던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되게 즐겁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치다발이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각자의 재능이 있다라면서 저 자신을 요즘에 이제 위로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뭐냐면 저는 이게 김을 선생님이나 이게 이윤엽 작가님처럼 이정배 작가님도 마찬가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분도 가구를 만드시거든요. 보통 잘 만드는 게 아닌 수준으로 만들어요. 답지에 실릴 정도로. 저는 기계를 정말 못 만져요. 제가 아까 자전거는 기계 아닙니까? 자기 육체랑 같이 가는 기계인데 정교한 기계인데. 자전거가 어떤 하자가 생기게 되면 이게 바로 멘붕이 돼버리는. 그래서 뭐 펑크 패치도 하긴 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해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부럽죠. 그래서 뭐 집안에 어떤 이런 거 고장 나고 그러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이분들은 아마 직접 고치시겠죠. 그러면 목판화로 낙점된 이유는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물론 석판화랑 동판화는 특히 석판화 같은 경우는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죠? 돌리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아는 사람이 판화 전공을 해서 돌리러 간 적도 있었고 프레스기에. 그러니까 목판화로 낙점이 된 이유도 육체 노동이 많이 투여되는 판화의 종류이기 때문인 걸까요? 어떠세요? 아니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죠. 그림을 그리려고. 네, 그림을 그리려고. 그냥 회화를. 보통 이제 그걸 보통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작가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작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뭐 내가 나 작가가 너무 하고 싶어 그림 너무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나이대가 됐는데 해야 될 게 안 나타나갖고 이제 작가는 해야 되겠는데 당연히 페인팅 해야지 하고 페인팅을 열심히 했었는데 페인팅하는 시기에 있긴 있었군요. 그러니까 꽤 했죠. 한 2, 3년 했었는데 2, 3년이 뭐게? 그때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2, 3년 꽤 했을 수 있었는데 12년도 아니고 그때 그때는 뭐냐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가하기로 했는데 페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오히려 그때로 되돌아와서 그때 그린 내 페인팅 그림을 보면은 와 진짜 잘 그렸는데 왜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거를 왜 안 했냐면 너무 뻣뻣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냥 알고 있기는 이러잖아. 예술을 하면 되게 자유로워야 되고 막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만뒀다가 당연히 이제 판화를 했었죠. 판화를 했던 게 그러니까 판화는 뭐 이판화 저판화 다 있는지 알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게 목판화니까 판화 갖다가 했었는데 판화로 하면 그럴듯해 보여요. 목판화로 찍으면. 그래서 목판화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아까 그 작가 소개로 쫙 나열한 제 해석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인 성향은 분명히 선명한데, 그렇죠? 근데 그게 직설법으로 나타나지 않고 고유의 농담 같은, 그죠? 뭐 경찰 갖고도 약간 농담 같이 절대 조롱적으로 느끼지는 않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이윤엽 작가님이 갖고 있는 독창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당연히 있겠죠. 직설법으로 가는 건 유치하다 이런 게 있겠죠. 유치하다라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유치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유치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유치하게라는 건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말하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민중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구호를 던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표현으로 하면 떠먹인다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내 그림이 쓰여야 돼라고 작정을 할 때는 이걸 그 안에서 무기로서 가능할 수 있게끔도 하지만 대체로 이제 나로 돌아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내 얘기를 나 혼자 하는 거가 편하고 그 시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그 반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외로 다른 그림을 봤더니 너 빨갱이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이제 그런 지점은 아마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 건 아는데 쓰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어요. 지금 신진 작가도 아니고 이미 중견 이상인데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기반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으세요? 난 지금 이 위치에 지금 만족하시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저도 저 자신을 만족하는데. 만족해요? 아니 답변을 못. 질문 못 해요. 그 제가 10여 년 전쯤에 아까 바이든 선생님이 그때 9번 때 시작 때 처음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바이든 선생님이 그 하여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뭐 하여간 이게 길어지니까 다 잘라버리고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바이든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좀 봐주세요라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우리 작업실 하시면 와주세요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요? 당연하지. 그리고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싶었죠. 자기 작업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평가되고 그러니까 의견, 내 의견. 그러니까 그런 의견보다도 어떤 의견을 듣고 싶었냐면, 야, 저 새끼를 어떻게 탁 치면, 제 그림을 어떻게 탁 건드리면 되게 괜찮은 작가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보여요, 진짜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내가 못 보지만 어떤 사람은 다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지금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잖아요. 예, 그렇죠. 흥미없음. 그때 들었어도 아마 나는 이랬을 것 같고. 그때 만약에 봤다면 전 좋은 말을 해줬겠죠 아마. 전 못 봤잖아요. 저는 못 보고 2009년도 이후 저는 이윤엽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구입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저랑 대화를 한 적이 있다 말씀이신 거죠? 그 전에 말고 그 이후지. 왜냐면 구본주 이후에? 그렇지. 그렇죠. 헷갈리잖아. 구본주 이후에 보러 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까? 구본주 때 만나서 얘기했을 거야. 그때? 그건 관심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뭐 다른 사정 때문에 못 간 거겠죠. 난 또 뭐라고. 잘하셨어요. 그때도 관심 있었으니까 구본주상 시상식 뒤풀이에 제가 간 거였죠. 하여간 근데 난 그 전이라고 이해했어. 아니죠? 저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잖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가끔 뭐 제프군스라든가 뭐 내지는 이렇게 잘 나가는 작가들 그림도 보고 막 보잖아요. 근데 다 남의 세상 같아요. 남의 일 같고. 지금 예를 드신 분은 보편적인 잘 나가는 여러 큰 작가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공장형 작가고 사실은 사장님이세요. 사업가형 작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폄하의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작업을 좋아합니다. 사실 좋게 썼어요 심지어. 근데 그러니까 거기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다른 세계죠. 그거는 다른 세계의 미술 세계죠. 그 사람이 제품수는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데미안어스트건 아니면 무라카미 다카시.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지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오는 그런 내 그림이 변하거나 내 그림이 더 재밌어져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고 내지는 뭐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오히려 지금은 어떤 작가가 되고 싶냐면 원래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만족한다고 아까 답을 했다지 저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만족한다라고 해서 다 끝날 뻔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되고 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죠.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일단 사람들 속에 있고 싶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뻔한 이야기들을 더 튼튼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뻔하다는 게 뭐 살면서 사랑은 좋은 거야. 내지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그 사람들 위주로 사회는 변혁이 돼요. 그렇게 변해야 돼. 뭐 이런 어떤 그 뻔한 생각들을 더 튼튼하게 그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약간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뭐 참 이렇게 이분법을 나누는 건 좀 유치하지만 이거랑 그렇지 않은 조형적인 작업들 이거는 반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재밌는 작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부동산 땅 사실 분 근데 그 가운데 세게 나갔던 작업의 수가 약간 줄어든 것 같기도 하네요 예전에 비하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하고 싶은 마음 꿀뚝꿀뚝. 참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있죠. 왜 사람들 눈에 이렇게 탁 걸리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보다 더 셀 때, 내지는 더 폭력적이거나 더 막 이럴 때 그게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작가들이 그리기를 좋아하죠. 저도 그거를 그리고 싶어하고. 근데 대신 이걸 못하는 이유가 책임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책임 못 지기 때문에 못 그리는 건데 그런 거 마음대로 그리고 싶죠. 다음 질문 이제 마지막 작가 이정배 작가님인데요. 이분은 동양학과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을 작은 미술 세계와 연관시켜가지고 엮은 거는요. 그 자금하고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냐면 단조롭고 간결한 외형으로 형상을 단조롭고 간결한 추상적인 부조는 조각이죠. 평면 회화처럼 만든다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전시에 초대를 했고 아까 뭐 수상 경력 같은 걸 말했으니까 그래도 작가 경력이가 말씀드리면 수목문화재단 선정 작가이기도 하고요. 2006년도 그리고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또 수상을 하셨고 여러 가지 레지던시 경력도 있고 그리고 현재 아라리오 저속 작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화 중에 얘기가 나왔었죠. 목공의 소질이 대단히 그러니까 목공의 소질이 대단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택 겸 그 작업실에 방문을 한 3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대단히 힙한 목조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실용성이 없는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실용성이 있는 의자랑 탁자를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으면 저희 청담동이지. 청담동에 있는 어떤 갤러리에서 나무로 만든 스피커가 포함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디스 위켄드 룸. 네, 디스 위켄드 룸이 아직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직도 한남동으로 있어요? 이사 갔습니다. 아, 이사를 간 거구나. 어쩐지 갔더니 없었어요. 네, 거기 맞죠? 거기서 스피커 네. 작업을 하셨죠? 근데 그 스피커가 진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잘 나죠. 잘 나죠. 그렇게 목공 작업에 이분도 그러니까 오늘 모신 초대 작가 3분이 모두 몸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소질이 정말 남자들이 보통 잘하지만 저처럼 예외적으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특히 유별나게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작가 선정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이정배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 피드백이라고 작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에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정된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조언을 줄 만한 위치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작가 3분을 아무튼 초대해가지고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질의응답이 충분히 오갔기 때문에 저 똑같이 강세희 작가님처럼 질문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볼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걸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다뤘는데 지금 저기 있는 부조이자 평면 작업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관악산이나 어떤 산의 모습을 딴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저런 구조가 나올 수 있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껴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직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 촬영했던 그 한강변 서강대교에서 찍었던 그 여의도의 풍경에서 만들었던 어떤 그 작품은 지금 사라졌어요. 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온전히 조망할 수 있었던 그 산세를 그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부분으로 산이 아주 그 도형 기하 도형과 그 수수께끼처럼 그 마치 그 평면적인 아주 얇고 무언가 푸른 색채에 갇힌 그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산들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좀 받았었죠.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고 그 동양회화가 동양화 특히 산수화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그 산수화 쪽이었는데 많이들 그려 다녔었고 그 야외도 많이 그려 다녔었고. 아 그런 게 저거 산수하구나 진짜.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동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자연물이고요. 그리고 아주 솔직한 형태고요. 저는 그 추상이라고 그런 질문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저는 그 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그 색채가 좀 이렇게 캔디 컬러나 혹은 좀 아주 아름답게 보여지길 원하는 또 그런 그 목적으로 좀 색을 좀 바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추상으로 보일 여지는 있겠어요. 근데 이것들은 도심에서 바라보는 건물과 건물 사이 혹은 구조물 사이에 껴있는 자연물들이죠. 자연물을 어떤 작가만 볼 수 있는 그 자연물의 부분을 따낸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 맞죠?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2018년도 같아요. 그때 이응로 미술관에서 우리나라에 추상 미술 하셨던 분들이 적어도 60, 70년대에 계시잖아요. 파리에 넘어가서 추상 미술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죠. 이분들에 대한 그룹전이 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시 서문하고 특강을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저 말고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그분은 근현대 미술사가여서 초대된 작가들에 대한 정보나 공부가 돼 있는 분이고, 전 동시대 미술 평론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동시대 미술의 견지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요청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전시에 대해서 전시 서문하고 특강 요청을 제가 받은 건데, 기왕이면 제 전공인 동시대 미술 작업에서의 추상인 듯한 작업을 갖다 고르는 게 어떨까 해서 고른 한 4명의 작가 가운데 한 분이 사실은 이정가의 작가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예전의 추상 미술의 전통은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유치하다라는 미술 이론이 있었어요. 적어도 미술 비평이 있었다고요.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서사를 만드는 게 연극성 내지는 문학성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술의 순수성을 저버린다가 이제 그린버그가 했던 주장이거든. 그래서 그 이후 추상이 등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건 그걸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들이 1960, 70년대 등장했죠.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상 미술은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봤을 때 2010년도 전후에 구상적인 작업이야. 구상적인 작업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 구상이 담고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 구상적인 내용이 추상으로 딱 떨어지게끔 보이는 작업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른 작가, 제가 골라가지고 쓴 작가들 가운데 연령이 제일 높았어요. 74년생이니까 나머지는 80년대생이어서 인터넷으로 보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한 이미지로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근데 그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어떤 자기만의 조형적인 스타일의 작업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약간 다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려고 뭘 했던 건 아니라 형상적 요소를 갖고 와서 결과적으로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회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부른 이른바 새로운 회화인데, 근데 이분은 그거랑 약간 다르게 자기는 아무튼 구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추상적인 그러니까 그 부조이자 아니면 평면 작업처럼 보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아까 목조 작업을 가구건 뭐건 그걸 잘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구를 잘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기계를 잘 다루는 것 차원을 떠나서 어떤 미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배 작가의 작업에 있어서는 이거 영상에서 길게 얘기를 못했는데, 왜냐면 그게 한계처럼 들릴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둘은 잘 아는 사이여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왜냐면 저거를 사람들이 잘 못 보지 않겠냐, 저 색감을. 이걸 어떻게 좀 도드라지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양해를 구한 게 뭐냐면, 동시대 미술의 미감은 소수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괜한 확장을 시도하다가 내 미감, 그건 일종의 소신인데 그걸 저버릴 수 없어
라고 이 친구가 느끼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 둘 사이에는 오고 갔지만 이 녹음을 하는 건 또 처음이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미감을 알아보기가, 그러니까 형태를 알아보기도 어렵고 저 색감을 고르거나 저게 색이 많은 경우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어요. 측면 색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색깔인 것 같은데 맞죠? 모서리의 색깔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미감, 저 색감을 보면서 갖는 그냥 미묘한 미감. 제가 보통 그 대중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동시대 미술의 감동은 정말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것도 있긴 있어요. 제프쿤스나 무라카미 다카시 작업은 공장형 작업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감동을 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되게 동시대 미술, 이 주류 미술판에서 오가는 작업들의 감동은 약간 남다른 묘미가 있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마 감이 딱 전달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잘 알거나 잘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술이 쉬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그 미술 대중화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죠. 왜냐면 좀 미술 대중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사나 이런 데 요청으로 특히 예전에 3, 40대 방송 여러 번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보러 지금 동시대 미술이 10장까지 나갔는데 1, 2장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가 약간 이 사람들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이걸 고집하는 이유 아니면 저 색감은 어떤 식으로 선택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수요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미술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방책이라도 있는지 방책 이분이 그거 고민할 건 없어요. 그건 알아려고 걱정할 일이고.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이런 미감을 선호하는 중요한 거는 이런 미감은 수수께끼처럼 그 소스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 동시대 미술의 미감이라는 거 그건 다 동의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각적 단서나 아니면 어떤 더 표면적인 매력을 고안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는 우리 둘이 주고받았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완전히 제가 제 작업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제가 충격처럼 보았던 어느 날 내 앞에 펼쳐진 아주 조그만 내 이 화각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건물밖에 없는 그 사이에 아주 손톱보다 작은 사이즈로 껴있는 산을 보고는 굉장히 충격에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착하고 있는 작업도 그런 동시대성을 가진 동양 회화 혹은 동양 산수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제로 들어온 지가 좀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런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는데 어느 날 도시에서 자연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원래 서울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된 거죠. 건물들 때문에. 그런데 그때 처음에 보았을 때 그게 굉장한 평면으로 보였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느꼈던 그 감각은 걔를 마치 색종이를 가위로 자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얇고 그리고 납작하고 아주 거대한 부피로 치면 아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그것을 아주 얇게 압축해버리는 어떤 그러한 색종이 같은 얇음, 이것이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만들 때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서를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심각한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어떠한 단서도 주지 말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플랫하고 평평하고 무언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양회화에서 여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여백이 사람들이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여백은 비어있지 않아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그러한 의미에서의 단색으로 무언가를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 단색이었는데 이 단색의 미감을 대중들에게 내가 어필을 하려면 사람들은 분명 내 작업을 보고
아유 되게 붓을 몇 번 치라고 말했네. 그리고 지나갈 거야.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 기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걸 노동력으로 대치를 했고요. 컬러를 한 200~300번씩 올리고 다시 사포로 갈고 표면을 정리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되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때때로 너무 단서가 없고 그 단서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초반에는 그 사진이라는 걸 활용을 했는데 그것조차 없애버렸어요. 사진 이 모양은 여기 이 풍경 안에 있는 거야. 한번 찾아봐. 이런 형식으로 사진을 옆에 놔뒀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치워버렸어요. 그 둘 사이에 또 언어가 개입해서 이건 또 어디 풍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어서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방식 같긴 해요. 작업은 작업으로만 네. 끝내야 돼요. 네. 설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사진을 치워버렸죠. 근데 아무튼 고민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엄청 많죠. 엄청. 그죠? 사실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고 사실 멀리 있는 산이나 강이나 뭐 자연물들 뭐 태양이나 뭐 달이나 이런 거 다 제가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정말 플랫하고 평평하게 보여요. 근데 막상 여기 앞에 있는 산들을 보면 가깝게 있는 진짜 모두 요철이 나무며 뭐며 그런 게 다 보이는 그런 것들을 내가 또 어떻게 이거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한계점도 있어요. 그래서 표면을 다시 회화적으로 꾸려나갈 생각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변화된 생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발견된 건데 색이에요. 좀 뭔가 좀 사실 이런 게 예술일 수 있겠는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 금방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좀 불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불멍 무슨 멍 우리가 아름다운 여성과 아름다운 남성을 이렇게 한없이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봐요. 그래서 좀 평평하게 유지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좀 유지해 왔었죠. 그 사이에서의 좀 여러 변화들 아까 박인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모서리에 한 색깔을 더 둔다든지 색들끼리의 어떤 조화 그리고 그 뒷벽에 흘러나오는 색에 반사된 색 때문에 이 이미지가 도드라져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지금은 화이트홀이 아니어서 잘 보여지진 않지만 화이트홀로 들어가면 배경색까지 비춰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죠. 색과 색들의 대립 뭐 그런 게 일어나죠. 근데 좀 전에 지금 쭉 답변하신 게 자기 작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대책 전부예요, 혹시? 지금 당장 답을 다 못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어쨌든 동양화 전공이고 동양화도 표면을 일구는 회화가인데 사실 이렇게 평평한 작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늘 만나는 벽 그리고 만족 벽 이런 게 두 가지 동시 작동되거든요. 근데 그 벽들은 무언가 붓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붓질을 하고 싶고 여기 뭔가 면을 구성하고 싶고 다시 이게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손으로 그리는 붓질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다시 그런 충동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만간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지금 일단 또 청중 질문이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작가가 최명숙인데요. 최명숙 작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안 사정으로 못 온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딱 쏙 빼놓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만 정리하고 청중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분은 보기 드물게 풍경화를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산 내지 숲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을 아주 거친 붓질, 약간 포물선 같은 선들의 총합으로 어떤 산이나 숲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하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가, 그러니까 작은 그림하고 연관성이 가장 없는 작가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여러 레지던시를 오갔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레지던시 한 결과보고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전시할 때 작은 그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초대하면 되겠다. 왜냐면 저희 갤러리가 아팅 이전에 갤러리 이주목공소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개인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된 케이스였고 그리고 어떤 관객이 와가지고 보더니 저기 제주 풍경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걸 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왜 영화 감독 가운데 장선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카페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어떤 모습이 그 떠올리는 어떤 조형적인 요소가 있대요. 그래서 원래 오늘 자리를 하게 되면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오셨어.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리고 끝으로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저기 예외적으로 작은 그림을 그렸을 때 차이점 혹은 저것만의 변별점, 창작의 변별점이 뭐냐? 라는 질문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은 일단 유보하기로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 이부 작가 대화에 대한 질의응답은 저는 끝냈고요. 저기 청중 질문 받을게요. 이 두 분한테 이윤엽 선생님이랑 이정배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역시 질문쟁이 좋아. 저분 좋죠. 이정배 작가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신 풍경에 관련한 인상 또는 뭐 그곳의 구상을 이제 윤곽선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 갤러리에서 어쨌든 그 정배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보는데 그것이 갖는 인상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제가 캐치한 것은 DP할 때 정서적인 특정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벽에 이런 공간에 DP를 하실 때에는 그때 봤던 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하는 것에 주안을 두시고 DP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 공간과 좀 다른 방식으로 어우러져서 좀 새로운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DP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반 그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이나 혹은 뭐 기획전일 경우에는 저에게 뭐 그 벽들이 주어지면 그 벽이 저한테는 하나의 큰 그 도화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에 제 것들이 생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생면의 어떤 구성으로 그렇게 해요. 설치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 DP법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제가 마음에 드는 DP법은 제가 본 그것을 DP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DP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들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제품. 왜냐면 벽면이 한 10m 되는 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얀 벽. 거기에 요 조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그 나머지는 비어져 있는 거죠. 제가 원하는 DP가 그거예요. 정말 큰 공간, 넓은 공간에 그 넓음이라고 하는 그 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혹은 뭐 의미 뭐 여러 것들로 뭐 대체시킬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DP는 제 작은 조각들을 혹은 제 생면 회화이자 조각인 이 작품들을 개별적 요소로 놔두고 나머지는 아주 여백으로 흰 벽으로 놔두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간 되겠죠. 근데 기본 일반 갤러리나 이런 데 전시할 때는 그야말로 감각적인 생면을 배치하는 그런 것, 마치 뭐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그림 그릴 때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본능과 가깝거든요. 이거 뭔가 생각하고 구성하지 않거든요.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생면이 어떻게 드러나에 따라서 그건 천차만별의 감각을 유발할 테니까 관람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죠. 네. 답변이 됐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질문을 억지로 또 끌어내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질문도 하고 작가 두 분께서 자기 작업에 대한 세계는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또 부끄러우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난 다음 바로 이렇게 스탠딩 파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여기 뭐 압수하셨던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걸로 미미미 전시 작가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뭔지 알게 돼요, 갑자기. 가서 처음 느껴봤는데 이거 왜? 싸우지 말고. 정연아는 예쁜 거를 왜 왜 갑자기 너무 많이 웃으시니까 선생님 하이라고 그게.
집에 딱 가자마자 딱 이렇게 딱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 카페인 하이? 네, 카페인 하이가 제일 부드러워. 여기랑 우리 나오겠지? 우리 찍은 거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